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이 참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 또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금만 생각하면 황당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다 알 수도 없고 누구도 다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늘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배움성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개방성, 이것이 이제 그래도 가장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큰 불행이 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인간에 대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이 드는데, 아유 아주 조그마한 것이 사느라고 되게 힘들겠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안다고 부르짖는 사람을 보면서 참 귀엽게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는 동안 좀 더 잘 살자 배우는 것이지 다 알아서 사는 건 아니니까. 이분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조그만 지금 이 아주 그 은하계 안에서도 아주 자그만 푸른 별에 불과한 이 지구에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해요. 그건 하나의 해석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거꾸로 신기하게 느끼는 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참 미물 가운데서도 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미물을 향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사건은 저한테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이걸 보면서 미물 같은 나를 느끼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에 더 빠지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작은 푸른 별 같은 이 지구에 도대체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그분은 또 결론 내린 겁니다. 그건 과학자가 아니라 어느 과학을 어떤 현상을 보고 내리는 해석의 차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뭐 우리 사이에 어떤 객관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각자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각자 드라마의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드라마도 뭐 내가 계획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획하고 써나가지만 말 그대로 그 연출가 또는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드라마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과학을 한 사람이지만 그런 면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인데, 되게 과학이라면은 우리가 그 과학을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끝까지 예측을 해서 그렇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저는 뭐 목사 안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다가 목사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 인생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뭐로 인생을 설명하고 어떤 이론이 인생을 설명합니까, 도대체? 그냥 참 신비롭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고,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이제 그런 거겠죠. 절대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이 그 드라마에 좀 나름대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그 정도의 주체의식은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거의 동물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일괄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인간은 너무나 다양한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어떤 피조물 보다도 어떤 자기라는 어떤 인생의 한 드라마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존재는 아니고,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상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가면서 뭔가 어떤 그 인생의 드라마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써낼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과학 아니에요, 절대요. 인생이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기계적이 않습니다. 내가 뭐를 입력시키면은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확하게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식이 돼도 그냥 무슨 정확한 공식, 퍼지 공식이라고 해갖고 대충 공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을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어떤 시를 쓸 것인가, 어떤 드라마를 만들 것인가, 어떤 소설을 써낼 것인가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던져진 세상에, 던져진 환경 안에서도 나름대로 희생자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쪽의 방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는 존재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또 거꾸로 우리는 대개는 거꾸로 보면 자신이 무슨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계획하면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거꾸로. 정말 철다분이 없죠, 그죠? 철다분이 없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철다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잘 됐다면 다 내 공로인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안 됐다면 다 내 탓이라고 돌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나요, 도대체?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거기에 삶의 한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냐. 앞에 제목이 겸손과 그리고 개방성과 그리고 배움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과 좀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깨져야 되냐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날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다른 삶을 꿈꾼다면은 당연히 그 고정관념에서 좀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어떤 전환이 좀 돼야 되겠죠. 그 작업을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전부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거기 지금 뭐 좀 복잡한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철학에서는요,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설명드리면 존재론은 뭐냐면 과연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인가? 이 참된 지식,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 참된 지식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실제냐? 무엇이 진리냐? 이런 것을 존재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진리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그냥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존재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이제 인식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진리다라고 인식론이 존재론이 A가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B가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의 영향으로서는.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끔 있다 없다 그렇게 규명해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규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A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진리라고 얘기합시다. 하나의 진리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그럼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보면 거기도 보면은 뭐 인식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경험해야 하고 하나만이라도요. 인식론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 B, C, D가 있다면 A, B, C, D 밑에 인식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전체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왜곡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 배움성,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좀 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쭉 이쪽까지 나와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용어들을 조금 우리가 좀 숙지한다면 이 존재론, 뭐가 진리인가, 그것, 무엇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인식론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현대 과학에 와서는, 현대 세계에 와서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어떤 절대적인 객관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나의 성향에 의한 인식이냐, 그럼 내가 지금 뭘 인식하고 있는 거냐, 이걸 인식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 있는 이걸 인식을 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어렵죠,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 이 정도를 모르면은요 그냥 그 자기 고집에 빠져버려서 그래요. 제가 그냥 자꾸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내가 아는 거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 자꾸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거기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면 좀 읽어보시고 관심 없으면 몰라도 되니까요. 그 2번 이쪽 보시면은 이 뭐가 진실이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거기에 종교와 인문학과 그리고 과학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이 들어가는 게 있고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네. 알고 싶으세요? 그냥 몰라도 될까? 네. 되게 보면은요, 이 종교적인 존재론과 인식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에 의한 존재론과 계시에 의한 인식론이에요. 그런데 단지 계시가 아니라 그 계시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계시론적이며 경험론적인 존재론과 인식론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존재와 인식을 아는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존재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존재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그거는 인식론이야. 뭐로 알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로요? 사랑으로밖에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식론은 지성이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그분과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 진리를,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고 뭐 따지고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그분과 그냥 사랑에 푹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연인하고 주절거리듯이 맨날 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그 진리를. 하나님은 사랑인지 아닌지 따져서 사랑이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인식은 사랑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계시야. 불교는 계시에 아니에요. 깨달음이야, 불교는요. 그래서 내성이라고 해요. 내성 뭐냐? 속을 곰곰이 내 경험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 안에서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불교하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대인들이 불교가 더 가깝겠어요? 더 친근하게 느껴지겠어? 기독교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겠어? 불교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불교는 심리학이거든요. 이제 심리학이 내성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현대의 이런 사고 구조 안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불교가 더 설득력이 가깝게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불교는 거의 심리학이니까.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특이합니다. 계시적 존재론과 계시적 인식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적 인식론과 존재는 뭘 해야 돼요? 계시적 존재론과 인식론은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니까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져봐야 돼.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뭐 따져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다음으로 나오는 인식론이 존재론과 인식론이 이제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죠. 인문학은 거의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철학하고 깨달음의 종교하고 비슷하죠. 자기 내면의 세계를 계속 관찰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실제고 뭐가 존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술해 내는데 중국을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존재론과 인식론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을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양행 특히 중국이 중심이니까 종교적인 측면에 종교적인 측면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계속 진행되다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혼란의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제자백과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제자백과 들면서 드디어 인문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자기 사고, 내성을 통해서 존재론과 인식론을 규명해냈는데 아다시피 제자백과라는 단어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제자백과라는 건 뭘 얘기해? 중국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하니까 100명의 이론가들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사실 100명은 아니야. 근데 하여간 제자백과 얘기 100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을 규명해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양 철학에서는요, 그리스 철학이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됐고,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이니까 중세는 신 중심입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에 들어가면서 16세기 들어가면서 드디어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모든 사고의 주체로 전환시켰어요. 데카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문학이 제대로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여러분 그래서 철학의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이 또 한 가지인가?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잖아요. 철학이 한 가지예요. 수십 가지예요. 알고 보면 인문학도 ing의 진행 중이고요. 철학도 ing의 감을 보면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오면 또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어느 하나도 인문학에 있어서 노자가 나오면은 노자가 나오면은 공자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 공자가 있나? 겸해 사상을 얘기했던 묵자도 있죠. 묵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중국 사회가 제자백과 중에 이제 유학을 선택을 한 거지. 평민들은 노자 사상을 택했고, 그다음 유학자, 지도층의 사람들은 유학을 택했고, 거기에 그 묵자의 겸해 사상이라는 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과 접근해 있는데 완전 그거는 자신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잘라버렸어. 없어져 버린 거랑 마찬가지. 새롭게 부활되기 시작하죠. 지금. 인간이 하는 짓이 그렇다.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현재 과학의 성격 자체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 가운데 읽고 싶은 한번 관심 있으면 쿤의 과학의 혁명이라는 책에 과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과학은 계속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얘기하고요. 최근에 와서 고전물리학을 절대적으로 했다가 고전물리학, 양자물리학이라는 양자역학이라는 엉뚱한 세 개가 나왔고 두 개가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와서는 단순한 원인론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떤 거면 A가 B다 이런 원론이 없어요. 지금 세계는 이게 A는 B다라는 이런 단순 논리가 없습니다. 대목임에서 A는 B다고 얘기할 때 A가 B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되먹임의 법칙에서 B가 다시 A의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시 또 이게 뭐예요. 이런 관계야. 이거 상관성을 얘기하지 인과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둘이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지 A 때문에 B가 생겼다. 그렇게 한 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뭐라고 얘기해. 부부의 불행의 원인을 누구로 삼는 거야. 지금 서로. 아내는 누구야? 남편은
안 해. 너 때문에 계속 이런 단순한 인과론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되먹음의 법칙이야. 그래, A라는 사람 때문에 B가 불행했다고 얘기하자. 그럼 B가 불행하고 A가 또 뭘 해줄까? 불행해졌어. 그러니까 더 불행해서도 더 불행해져. 뭐 이런 관계를 갈 수, 그다음 끝장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되먹임의 피드백이라고 해요. 되먹임의 인과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단순한 인과론이 없어요, 지금은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것도 마음에 두세요. 문제 해결할 때도 그것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뭐 다른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인과론에서 A가 있다면 B가 있다면 계속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A가 원인이냐 B가 원인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되게 그런 단순한 인간론에 살아가기 때문에 요것만 없어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없어버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바꿔봅시다. 달라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은 근본적으로 실험 정신에 근거한 거고 진행형이라는 거. 과학은 어떤 과학자도 지금 과학을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진짜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럼 그 이후에는 과학자가 없게? 그 이후에는 과학자가 없게?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뭐 어느 과학 이론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마치 모든 걸 뒤집을 것처럼 기독교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막 난리치고 그런 과잉 반응을 하고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기다려야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엉뚱한 이론이 나오고 다 뒤집힐 수 있어요. 언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전반적인 그림에서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담배 파이프가 그려져 있어. 근데 이 그림 제목이 뭐냐면 이거는 담배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줘. 이거 왜 담배 파이프가 아니냐? 그림을 보여주고 이거 왜 담배 파이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 애들 보면 굉장히 또 자기 나름대로의 참 재미있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막 그렇게 얘기해. 근데 답은 뭐냐면 이게 무슨 담배 파이프입니까? 그림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림이지. 그래서 이게 무슨 담배 파이프예요. 언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사과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과가 사과예요? 아니잖아요. 단어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를 실체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뭐 전문적인 용어는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기호. 예. 기호. 사인이라고 얘기해. 사인이라고 얘기해. 어떤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를 지칭하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니까 영어 기호가 다르고 한국말 기호가 다르고 불어 기호가 다르고 독일어 기호가 다르고 일본말 기호가 다르고 다 기호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호들은 실제 사고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실체가 아니에요. 언어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뭔가를 지칭하는 것다는 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뭐 언어도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세계는 뭐 너무나 많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는 우리 마음에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도가도 비상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 또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실과 사실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셨으면,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사실성에는 뭘까? 사실과 사실성. 그 전에 실제와 현실이라는 거 얘기부터 한번. 실제와 현실은 다르다. 영어로 얘기하면 실제와 현실은 다르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걸 봤는데, 이제 가족이 봤어. 애들부터 뭐 우리 가족이 전체를 봤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어.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걸 다 봤어. 이건 하나의 뭐예요? 사실이야.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실이야.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빠가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다 달라. 뭔가를 가족이 함께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달라. 그렇다고 다 다르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사실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요. 사실성에 대한 얘기만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항상 객관적이진 않았거든요. 마음이 항상 뭔가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항상 뭔가를 지향을 해. 그러니까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내가 이 사실을 본단 말입니다.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실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와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내가 경험한 현실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어떤 절대적인 실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실도 아니고 사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좀 개방성을 가지고 살자. 뭐 열린 마음으로 살자.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형.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자라가면서 또 더 많은 걸 알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겠고요. 가능하면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메타 철학은 철학에 대한 철학을 얘기해. 철학에 대한 철학. 메타 종교는 종교에 대한 종교를 얘기해. 그러니까 상위 철학, 상위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A라는 철학이 A가 있다면 A의 철학도 B의 철학도 C의 다 철학이 있거든. 이 위에서 이걸 쳐다보는 것을 메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려면은 이런 좀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눈도 키우면, 내가 지금 이걸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걸 견고하게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러나 이런 것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두시고, 그래야지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A도 B도 C도 D도 있는데 내 나름대로 합리적인 상고를 가지고 A를 선택한 거죠. 이게 절대적인 아닐 수 있다는 거, 선택했다는 거. 내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노출된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선택해야 돼. 그러나 동시에 선택하고 이대로 살아가지만 이런 가능성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 살아간다는 거, 그런 것들, 모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형편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건강한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냥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을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고정관념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와 사실인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생각에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바이런 게티라는 분이 네 가지 질문법이라는 것을 거의 뭐 사경에 있다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삶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진실인가? 이거부터 체크하고 그게 진실인가?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면 나는 망하는데, 나는 끝장인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얘기합시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가 지금 내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생각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그게 진실인가? 답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야. Yes or No야.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이게 진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라. 그 질문의 단답 형식입니다. 예 또는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내 이 생각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는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사실인가 아닌가, 진실인가 아닌가. 첫 번째 질문이 예 아니요. 맞아, 지금 보니까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 진실인 것, 그것이 사실인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도 yes, no를 대답해야 돼. 100%. 저 아내가 나를 개무시한다. 그거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는가? 100% 확신할 수 있는가? 100%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럼 좀 생각하게 되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그런 성향이 있지. 그럼 그 질문에 yes에 no예요. no가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질문 다시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아내는 나를 무시한다. 그럴 때 이 질문은 사실인가 아닌가? 그럴 때 그때는 no가 돼요. 세 번째 질문이 그러고 난 다음 그럼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그럼 아내는 나를 무시한다. no. 그다음에 이것이 100% 진실인가? no. 세 번째 질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 번째 질문에는 만일 그 생각이 정말 그 생각이 정말이라고 믿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개무시한다. 그렇게 그것을 100% 사실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비참함을 상대를 공격하는 거지 뭐. 세 번째 질문은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만일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고,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또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그 생각이 없으면 나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 인간이 나를 개무시했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 것 같아? 예? 나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 저 인간이 나를 개무시했다 라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은 거죠. 편안한 거죠. 그렇죠? 편안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존경받는 사람이지. 거꾸로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 복잡한 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거 가져오셔야 되는데 뒷부분은 하겠지만은 복잡한 단순히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특별히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든가 그럴 때 그냥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실인가? Yes, no. 두 번째, 이게 100%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증거가 뭔가 한 2가지 찾아내야 돼.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그 생각이 없으면 난 지금 어떤 상태가 될까?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떤 상태가 되고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나는 어떤 상태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되게 보면 다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관계에 변화 있을 수도 없고 삶의 질에 변화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저 인간이 나를 왜 비참하게 만들었고 대들지 않아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면 누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 저분이 누구한테 비참함을 당했구나. 나로 하여금 비참함을 경험했거나 누구에게 비참함을 경험해서 나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구나. 비참함이 뭔지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이후에 부부싸움도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나를 개무시했다? 아이고 누구한테 개무시 당했나 보구나. 내가 나 모르게도 개무시했나 보구나. 개무시당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힘들겠다 이 사람. 정말 힘들었겠다. 이해가 된다. 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지금 그게 사실인가? 물어보고 사실인가? 진실인가? 100%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그 생각이 난 지금 어떤 상태가 될까? 나는 어떨까? 그 생각이 있으면 난 누굴까? 나는 이렇게 막 이런 놈 아니지 나는. 나는 괜찮은 놈이지. 평화롭고 관계가 비교적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생각이 없던데. 난 누구인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한 거지만 이거 기적을 만드는 표현이에요. 앞에서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서 나올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 고정관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계속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 평생 살아가면서 뭐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주 과제예요.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 주 과제. 어떤 생각이 들 때 질문하는 겁니다. 이 과연 사실인가 진실인가? 이게 진실 사실인 걸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면은 나는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다른 경험,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그 두 케이스를 적어와야 돼요. 두 케이스를 그룹을 함께 나눠야 할 내용이 바로 그 두 케이스입니다. 다음 주 과제물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4쪽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